안녕하세요. 이남희입니다. 한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화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 표현처럼 영국은 19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자본주의 국가이자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1851년 만국 박람회 책자를 보면요. 영국은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가 많을 뿐더러 크고 부유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런던을 영국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영광의 뒤안길에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잔혹한 착취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19세기의 영국, 그 모순된 이면의 실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영화는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찰스 디킨즈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각색한 것인데요. 이 소설은 여태까지 13번이나 영화화되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올리버 트위스트 이외에도 위대한 유산, 크리스마스 캐롤, 어려운 시절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데요.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특히 디킨즈의 소설에는 감옥에 대한 묘사, 런던의 감옥에 대한 묘사라든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 런던의 어두운 면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세밀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어린 시절을 고생스럽게 보냈던 디킨스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킨스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이해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19세기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항구 도시인 포스머스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성장했다. 해군 관리국의 하급 관리였던 가난한 아버지가 빚보증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자 빈곤에 시달리던 어린 디킨스는 생활전선에 뛰어든다. 12살부터 구두약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런던의 뒷골목에서 구두를 닦았던 디킨스는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좋아 웃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36년 보지의 스케치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에 등장한 그는 수많은 부조리를 직접 체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발표하며 인기 작가로 급부상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흥기였던 산업혁명 당시 번영의 이면 뒤에 감춰진 도시 비민들의 절대적 빈곤과 미성년자들의 비인도적인 노동 등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들은 계층을 초월해 폭발적 인기를 끌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가진 자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다는 디킨즈의 정의관은 공장 직공들의 파업을 다룬 고된 시기와 사서전적인 내용을 담은 위대한 유산 등을 통해 전개되면서 오늘날까지 19세기 영국 사회의 삶과 애환을 조명하는 거울이 되고 있다. 네, 올리버 트위스트는 디킨스가 26살이었던 1838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여기에는 디킨스의 개인적인 체험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디킨스는 아버지의 몰락으로 이미 12살 때부터 구두약 공장에 도제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생계를 도와야 하는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이 나중에 기자 생활을 거쳐서 작가가 된 디킨스에게는 값진 체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놀드 하우저는 그는 단순히 위대하기도 하고 대중적이기도 하다든가 또는 대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중적이기 때문에 위대한 극소수의 예술가에 속한다라고 디킨스를 평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냉혹한 사법제도나 가난이라는 구조적인 악을 개인의 책임으로 냉혹하게 해결하려는 사회, 그리고
아동을 혹사시키는 공장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 갑니다. 따라서 그의 이런 작품 세계에는 현실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서 사법제도가 개혁된다든지 영국 내에서 연소자의 학대나 혹은 재판제도가 개선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그 올리버 트위스트의 얘기를 텍스트로 해서 보면요. 당시 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 아동 노동의 문제라든가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도시화의 이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버 트위스트의 전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밤, 빈민층을 도와주는 구빈원이라는 곳에 신분을 알 수 없는 만삭의 여자가 찾아와 아기를 낳고 이내 숨을 거둔다. It's all over, Mrs. Thingamy. Half baptized, Oliver Twist. He's 9-year-old today. He's the best disposed boy I ever did see.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사내 아이는 구빈원에서 생활기술을 배우는 도제로 살아가게 되지만 끼니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혹한 생활에 시달린다.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픈 아이들 사이에서 제비뽑기에 뽑혀 죽을 더 달라는 얘기를 했다가 미움을 산 올리버는 장의사에게 팔려간다. What? Oh, for more? 장의사 집에서 심한 학대를 견디던 올리버는 어머니를 경멸하는 노아의 발언에 분개해 주먹을 휘둘렀다가 매를 맞고 새벽에 몰래 런던으로 도망친다. Staying in London? Yes. Got any lodgings? Money? 런던에 도착한 올리버는 거리 아이 도저를 만나 아이들을 앞잡이로 삼아 소매치기를 시키는 백인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고 You'll do. 그러던 중 도저 일행의 소매치기 행각이 들통나 옆에 있던 올리버가 누명을 쓰게 된다. Now, what is the charge against this boy? Stealing a handkerchief. He's been hurt, and I really fear he's very... 그러나 인자한 노신사 브라운 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경찰에서 풀려난 올리버는 브라운 씨의 집에서 극진한 간호와 사랑을 받게 되고 How do you feel, my dear? Very happy, sir. Good. 브라운 씨는 행방불명된 딸과 닮은 올리버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다. A couple of glasses of port wine would do him far more good. Good. Somehow, I feel that you and I are going to be good friends. Thank you, sir. Are you fond of pictures, Oliver? I don't quite know, sir. She's very pretty, sir.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심부름을 나온 올리버는 백인 일당에게 잡혀 수모를 당하고 다시 잡혀간다. This is the only proof of the boy's identity. So I've got the young devil's money at last. 한편 올리버의 출생에 대한 비밀은 하나씩 전모를 드러내고 이를 눈치챈 낸시가 브라운 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이윽고 올리버가 브라운 씨의 외손자임이 밝혀져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 경찰과 군중의 도움으로 올리버는 무사히 구출된다. 마침내 올리버는 불우했던 9살 인생을 작별하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 네, 19세기 전반 산업사회로 진입한 영국 사회의 모습이 잘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아동노동의 문제인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데이빗 린 감독의 올리버 트위스트와 캐롤 리드 감독의 뮤지컬 영화 올리버에서는 다같이 그 아동노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뮤지컬 영화 올리버에서는 첫 장면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커다란 물레방아 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일제히 같은 속도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산업화와 더불어 생산 방식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데이빗 린 감독의 올리버 트위스트에서는 5파운드의 장의사집에 팔려간 올리버가 개밥을 나눠 먹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많은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이나 들판 혹은 집 가까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산업화 이후에 달라진 것은 바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력도 약하고 숙련된 기술을 별로 가지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산업화 시대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게 된 것일까요?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되어 19세기에 전개된 산업혁명은 노동의 조직 방식이나 생산 방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면 방직과 방적 분야가 변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간의 수공업이 공장제로 바뀌고 사람의 근력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발명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한 것은 석탄을 이용한 증기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수력을 이용한 동력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발사 출신이었던 아크라이트는 수력을 이용한 방적기를 1768년 발명해서 직접 공장을 차려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력 방적기를 돌리기 위해서 물을 쉽게 끌어들 수 있도록 강가에 공장을 지었고요. 그때부터 영어에서 물방앗간을 뜻하는 밀이라는 단어와 공장을 뜻하는 단어가 함께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기계가 도입되고 노동 과정을 세분화하는 그런 분업 방식을 활용한 결과 그 전에는 힘이나 혹은 숙련된 기술이 중요했던 그런 생산 방법으로부터 점점 변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힘이 약하고 기술이 없는 어린 아이들도 중요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 노동의 고용에 따른 문제가 자주 논란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때인데요.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바로 이런 아동 노동의 참상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아동 노동의 중요한 공급의 원천은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고아원이나 가난한 노동자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대여섯 살이 어린 나이부터 16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청소년들이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됨으로써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몸이 크는 발육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노동운동가라든지 사회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컸고요.
또 그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아동 노동의 착취는 상당히 그 큰 문제라는 인식이 도달하면서 그 아동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공장법이 19세기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예, 1819년 9살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6살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노동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1831년에는요, 21살 미만의 경우에 야간 작업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2시간, 그 다음에 9살 이하는 고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833년에는요, 11살 미만은 하루에 8시간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4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요. 18세 미만은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일 뿐 반드시 지켜졌는지는 사실 의문이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공장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성인들의 노동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일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지키려는 캠페인은 19세기 동안 노동운동의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면공장을 중심으로 공장법이 제정되고 그 공장법을 감독할 수 있는 공장감독관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소설이 쓰여진 1830년대에는요,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목표가 하루 10시간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아주 극심해서 가난한 하층민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영화 속에 표현된 당시 사회상과 빅토리아 시대의 빈민 구제에 대한 실상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전후로 극심해진 빈부격차와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미숙했던 19세기 영국의 풍경은 구빈혼을 통해 생생히 재현된다. 당시 영국은 교회가 구빈혼을 통해 구호활동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재정적 기반이 미약해 구호 대상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영화에서처럼 구빈혼의 아이들은 먹지 못해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항상 질병에 노출돼 있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구제이기보다는 수용의 형태로 변질됐고 노동력의 착취를 가중시켰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어린 소년 소녀들이 하루 20시간 가까이 노동에 혹사당했다고 한다. 당대 영국의 낭만파 시인 퍼시 셀리는 지옥은 런던과 똑같은 도시라고 설파하며 세계의 중심이었던 런던의 번영 뒤에 드리워진 빈곤과 불행, 범죄와 질병의 그림자를 적시하기도 했다. 18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팽창한 런던은 19세기 초 상주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거대 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때 농업공황으로 파산한 이농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런던의 도심과 교회가 급속히 팽창한다. 그러나 좁은 시덴을 벗어나 템즈강 하구에 이르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노동자와 날품 파리 뜨내기들이 모여 슬럼가를 형성하고 열악한 생활을 이어나간다. 또한 당시에는 주거 공간과 영업장이 분리되지 않은 채 가정생활과 영업이 한 지붕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상인이 영업장에 필요한 노동력은 대부분 가족이나 어린 하급 도제들로 충원되었다. 이처럼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미성년자 강제노동과 빈민층의 가혹한 현실을 외면해왔던 영국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만다. 이렇게 어린 올리버가 살았던 곳은
고아원이자 그 빈민을 위한 구빈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올리버는 죽을 더 달라고 했다가 쫓겨나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수용 환경은 당시 구빈원을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빈민을 구제한다는 구빈원이 왜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영국 사회에서 구빈원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문제점이 자주 언급되게 된 것은 1834년에 신구빈법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디킨스는 소설 앞부분에서 이것을 아주 신구빈법을 크게 비판을 했는데요. 신구빈법이란 농촌의 공동체적인 삶의 구조와 달라진 새로운 산업사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빈민 구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구빈법을 제정한 사람은 누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선 산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빈곤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고요. 빈곤 상태로 떨어진 사람의 수도 늘고 계층 간의 갈등도 늘었습니다. 이전의 빈곤과 다른 점은 신기술의 도입, 경기 변동 등으로 수공업자나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주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분노가 예를 들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나 농촌 지역에서 자동 탈곡기를 파괴하는 그런 스윙 폭동 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빈곤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으로 돌리고자 했던 당시의 지배층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의 새로운 구빈법을 1834년에 제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호를 제공하지 말 것. 그다음에 구호를 받으려면 빈민 수용시설, 즉 구빈원으로 들어갈 것. 구빈원의 생활 조건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보다 낮게 책정할 것 등입니다. 당시 이 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빈민 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게 되므로 세금의 부담이 줄어든다. 수용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거리의 거지들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면하게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빈민구제법, 즉 구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난한 노동 대중들은 특히 실업의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경기 변동의 산업사회 하에서 신구빈법이 갖고 있는 이런 비인간성에 분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빈원이라는 것은 마치 가난을 명목으로 해서 가난이라는 죄목으로 해서 갇힌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시민으로서의 권리란 사라지고 구빈원 안에서 가족은 함께 살 수 없이 남녀노소로 나뉘어져 수용되게 됩니다. 음식과 대우는 형편없고 가난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므로써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을 준다는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노동 대중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정말 벼랑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당시 그럼 이런 입법을 제정한 의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1830년대 영국 사회에서는 재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노동자라든지 혹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회가 바로 신구빈법과 같이 냉혹한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죠. 특히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자 출신들이 정치가로 진출하게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전처럼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또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하는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실업이라든지 노후연금이라든지 하는 각종 복지 정책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편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 방식의 변화는 공업 생산물의 그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고 사실 절대적인 생산량으로 치면은 먹고 살 만큼, 나누어서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양이 되는데요. 그러나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영화는 그 올리버가 살고 있던 구빈원의 초라한 식사와 그곳을 그 방문한 신사들의 어떤 기름진 식탁, 그리고 런던에 온 다음에 그 올리버가 살게 된 가난한 빈민가와 올리버의 그 할아버지로 밝혀졌죠. 그 북쪽의 그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주 말끔한 전경을 대비시켜서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날 서울은 그 강남이 신흥 부유층의 거주 지역이지만 19세기 런던에서는 템즈강 남쪽이 바로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올리버는 그 착한 낸시의 도움을 받고 또 할아버지를 만나는 행운을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올리버가 빠져나온 이후에도 거기에는 또 다른 수많은 올리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된 어떤 인물에 대한 그 편견을 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모아서 소매치기를 시켜서 먹고 사는 그 페이긴 영감은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어떤 전형적인 유태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김새나 혹은 그 돈을 밝히는 모습이나 이런 데서 유태인은 이렇다 하는 그런 편견을 강화시켜주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그 디킨스가 영국 사회에 만연한 그 반유태주의를 내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찍이 그 디킨스뿐만이 아니라 셰익스피어도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탐욕스러운 상인인 샤일록을 유태인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중의 편견을 강화하는 묘사에 대해서 당시 그 영국 안의 유태인 사회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디킨스 자신은 이제 이것을 듣고 상당히 당황을 해서 나중에 이 연재 소설이었던 올리버 트위스트를 책으로 출판할 때는 그 유태인이라는 부분을 많이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영화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서 19세기 사회로 진입한 영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화의 장점은 산업사회를 비판적으로 다루면서도 결코 그 절망감을 주거나 우울하지 않은 영화라는 점인데요. 바로 그 점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